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나라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외신들도 뭐 상당히 이거를 분석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좀 짚어보면요, 주로 좀 놀랍다, 예상 외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세계적인 관심 같은 게 커졌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작가가 고향이 이제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인간 폭력성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작품에 많이 반영됐다는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를 인용해서 특히 대표적인 채식주의자 리뷰에서 한국에서 선견자로 정당하게 칭송받아 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은 상당히 놀랍다. 그러면서 발표 직전까지 도박사들이 중국 작가 촨시를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다,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작에 대한 얘기도 언급들도 좀 있죠. 워싱턴 포스트 그렇고 CNN도 그렇고 이런 이제 작품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창의 비유를 한 평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도 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 영문판이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출판된다는 점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노벨 문학상의 다양성 강화 모색 흐름하고도 연계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걸 전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할리몬이 여성 수상자, 그다음에 유럽하고 북미외 출신 문학상 수상자가 적다는 비판의 측면에서 특히 2000년대에 이렇게 여성이라든가 비백인 수상이 많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일단 1901년 이래 117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는데 한강 작가가 여성으로서는 18번째. 아시아에선 처음이고 여성으로 18번째로 소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K 문학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진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지금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른바 K문학으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는다. 그리고 특히 한강이 그중에서 가장 보편성하고 문학성에서 선두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주의자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맨 부커상 받으면서 주목도를 높였고 그때 이제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NHK 유럽 언론 세계 외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시대 대학 교수는 NHK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강이 상당히 인기 있는 작가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하면서 해외에서 이미 한국 음악, 영화 같은 게 친숙해졌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문학 작품도 많이 읽히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예상을 뒤엎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르피가로 같은 경우는 발표 나오기 전까지 이런 전혀 유력 후보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베라시옹은 올해 수상자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촨시하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유력했지만 수상자는 한국의 한강 작가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영국도 보도된 내용들이 있죠. 이제 맨 부커상 수상 한 개 발판이 됐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학 평론가 얘기가 조금 좀 눈에 들어오는데 포브스 러시아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강의 산문의 특징은 매우 끔찍한 일을 은유적이면서 매우 시적으로 쓴다는 거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한국 작가에게 처음으로 문학상을 주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성이라는 측면, 둘째는 시인을 택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새로운 문학 경향인 시인의 산문을 강조한 게 흥미롭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채식주의자가 러시아어로도 출판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그룹이 베트남 기업과 손잡고 2조 원 규모의 골프장, 호텔, 리조트 이 개발에 착수했다고요? 보도가 나왔네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하고 지난 화요일 여기서 이제 성명이 나왔는데 트럼프 가족 지주회사가 이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인데 여기하고 제휴해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그 하노이 근처에다가 골프장 2개하고 호텔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리조트 단지를 짓는 그런 그 계약을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달 말에 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뭐 차남 에릭 트럼프 성명도 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회사 수석 부사장인데 네. 에릭 트럼프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시장에 진입하게 돼서 흥분된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호텔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재선 막바지 이런 그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특히 중국 제품에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 거듭 다짐을 해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국산 성경책을 팔아서 뭐 좀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 뭡니까? AP 보도인데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가 그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그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재선이 되면은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무관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중국산 자동차에 뭐 하면은 10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P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중국산 성경책을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 판매를 해서 물론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재미를 본다 하는데 이 중국에서 프린트돼 가지고 들어오는 성경책이 무관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있는 것도 있나 봐요. 항저우에 있는 출판사에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인쇄하는 기술이 그 얇은 종이에다가 그런 특수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한 70만 권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데 트럼프 성경책 God Bless the USA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권당 한 3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에 수입해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주로 근 60달러 한 8만 원 이상의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선스를 빌려주고 그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건데 트럼프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는 1,000달러 한 135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뭐 관세 폭탄, 대중 관세 폭탄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네. 행동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미국 컨트리 싱어 리 그린우드하고 지난 3월 말에 이제 합작 계약하고 이제 브랜드 그 라이선스 주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뭐 중국 관세 폭탄 위협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성경 이런 거를 이제 무관세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선거 자금을 쓰는 건데 좀 곱지 않은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도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를 해서 뭐 들어오는 화면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미국 언론을 보니까 네. 워낙 겁을 먹어서 그런지 원래 이제 가장 카테고리 그 가장 높은 등급인 5로 이제 였다가 상륙하기 직전에 이제 4 정도로 떨어지고 3 그리고 또 2까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피해가 큰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험 등 자산 기준으로 한 최소 500억 달러 정도 피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 2주 전에 그 미국을 그 강타한 헐린 같은 경우도 거기 한 1,000억 달러 정도. 지금 보니까 플로리다가 그 보험 기준 자산으로 해서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그 보험 피해를 이번 그 허리케인 2개 때문에 최소 그렇게 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앞서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 허리케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뭐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백악관 쪽에서 강조하는 걸 보면요. 트럼프가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한테 고작 연방정부에서 한 $750,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만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덧붙이기를 연방재난관리청에 예산이 있었는데 불법 이민자 지원에 이거를 전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준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주요 언론들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바이든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지금 가뜩이나 다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건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이 허리케인 관련돼서 트럼프 쪽에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네. 그 백악관 브리핑에 그 뉴욕에서 이제 유세하면서 화상으로 동참을 했는데요. 대통령도 말했듯이 허리케인 이게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분열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은 안 된다 하면서 기업이나 어떤 특정 개인이 허리케인을 이용해서 무슨 뭐 물자를 뭐 사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트럼프를 또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했는지 마무리로 좀 해주시고 이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바이든도 또 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이 미국답지 않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답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언론인 그 밥 우드워드가 조사해서 그 트럼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그 개인용 진단 장비 제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도 많이 이게 부족했는데 그렇게 이제 쓴 거에 대해서 이것도 미국답지 않다. 트럼프는 뭐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크렘린 쪽에서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리케인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이게 이제 경제로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초강력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연재해가 거의 없거나 피해가 적으면 이 채권 매수한 투자자가 이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캣 본드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얼마 얘기는. 전까지만 해도 네. 이게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허리케인 시즌에 예상보다 허리케인이 좀 극성을 부리지 않아서 수익률이 제법 나왔는데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은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초강력 허리케인이 잇따라 두 개가 2주 사이로 강타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면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캣본드 성과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숫자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죠? 뭐 순실률이나. 지금 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요. 허리케인 이안 그때도 한 $600억 정도 보험 손실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해에 그 이 성과 지수가 한 10%가량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관련 데이터를 보면 2022년이 20년 사이에 이 지수가 하락한 유일한 해로 돼 있는데 올해도 지금 이 추세면은 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어쩌면 2022년보다 더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네. 밀턴의 영향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여성 8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을 했다. 유엔의 조사입니까?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어제 그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 세계 여성 8명 중에서 1명꼴로 18세가 되기 전에 성폭력 피해를 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 수치로 보니까 한 3억 7천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언어 폭력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훨씬 더 늘어나서 한 5명 중 1명꼴 그렇게 되면 6억 5천만 명 중의 여성이 피해를 봤을 거로 그렇게 유니세프가 추산을 했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조사 결과에 보면요. 그 보면은 네.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2%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뭐 중남미 카리브해도 한 18%.
북아프리카, 뭐 서아시아도 한 15%고 유럽하고 북미도 14%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난민 발생 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네. 유니세프 쪽에서는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폭력 피해가 주로 네. 청소년기에 발생했고 특히 14세, 17세 급증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그 피해가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슨 뭐 성적인 뭐 질병이라든가 약물 남용, 우울증 같은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역시 18세 이전 성폭력 경험한 빈도가 11명 중에 한 명꼴 정도, 많게는 한 3억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 유니세프는 이런 건 정말 인류의 수치다. 그래서 각국이 뭔가 좀 협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강의 유량이 33년 새 최저이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그만큼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가뭄도 그렇고 막 기후위기 탓인데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를 한 그 세계 수자원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대부분의 그 주요 강의 그 수량이 예년보다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네. 미시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록적으로 부족했고 아세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던데 반면에 아프리카 동쪽하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거긴 또 홍수, 그다음에 엄청나게 폭우가 와서 오히려 정반대로 수량이 너무 늘어났다는 그런 그 불균형을 보였다는 겁니다. 넘치는데 너무 넘치고 모자라는데 너무 없고 반면에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빙하 유실 같은 경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기록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2년 9월부터 작년 8월 사이에 지구 빙하가 한 600기가톤 정도, 1기가톤이 10억 톤이거든요. 이상 유실됐다. 그래서 지난 50년 사이 기록 관측 이후에 가장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 얘기가 기후위기가 이렇게 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지금 아직도 방치를 한다. 그래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회복이 가능한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한데 해수면 상승이나 영구 동토층 해빙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과학계에 좀 있나 봅니다. 2018년 유엔 특별 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돼도 회복이 우리가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것이 과학계의 이제 판단이었는데 그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네이처에 실린 새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을 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영구 동토층이 이렇게 녹는 것이 회복 가능할 걸로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 아시죠? 작은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작은 거 하나가 더해지면 그냥 갑자기 꽝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허리케인 밀턴이 이제 플로리다를 이제 강타를 했죠. 그 해수면이 1950년에 비해서 이미 20cm 이상 올라간 상태라는 겁니다. 네.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1.5도 상승한 채 10년이 지날 때마다 평균 해수면이 4cm 정도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가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올랐다가 되면은 이런 게 회복될 수 있다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끝이다. 그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노력해도 완전히 끝이 들어가면 너무 절망적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죠.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식히기 필요해서 이제 특히 탄소 포집 해서 이제 탄소를 이렇게 대기상인가 이제 끌어들이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연평균 한 200만 톤 정도가 포집이 됐는데 지표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몇십 년 안에 그 규모가 1000배 정도 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지금의 기술하고 어떤 돈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럽의 소행성 궤도 수정 충돌 효과를 확인한 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 2년 후 소행성 궤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지금 이거 어떤 스토리입니까? 영화도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지구에 행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이
2022년 9월 말에 그 자판기 정도의 그 우주선을 그 지구에서 한 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소행성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궤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꿔졌는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 우주선을 유럽 우주항공이 얼마 전에 발사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도착해서 이제 현지에 가서 정말 이게 바뀌었는지 이제 소행성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한 그 축구장만한 크기에 이제 그걸 이제 부딪혔는데 거기 조금 이제 공전 주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이제 자료를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지금 뭐 당장 지구에 이렇게 큰 소행성이 부딪힐 그런 위험은 적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충돌을 시켜서 소행성의 궤적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헤라라는 이름인가 봐요? 네, 네. 헤라고 해서 지금 뭐 임무가 뭐예요? 쭉 가서 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거죠. 이를테면 이 경찰 과학수사대처럼 이제 표현 좀 그렇지만 이 범죄 현장에 복귀해서 가서 직접 본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직접 이제 가까이서 진짜로 이 궤적이 변하고 어떤 그 소행성 이 모양이 변했는지 그래가지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CSI처럼 뭐 범죄 네. 현장, 네, 복귀해서 뭐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긴데요. 새로운 소식도. 6,600만 년의 공룡 시대를 마감했던 게 이제 소행성 충돌이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또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교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잃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